핵융합 재료에 대해서 이제 이틀 동안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재료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텐데, 여러분이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데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을 강의를 하지만, 가능하면 재료 연구의 이슈를 좀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연구가 핵융합에서 이제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이제 핵융합 연구는 과학적인 단계를 지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한 50년 정도의 서방 연구자들이 시작을 해서 이 핵융합 연구를 했었는데, 그동안 이룬 과학적 성과를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이 핵융합 발전소를 짓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꼭 필요한 것이 이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진보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에서 한 서너 가지의 중요한 단계가 있을 텐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료 연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기술적인 진보의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좀 할애해서 핵융합하고는 크게 기술적인 내용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 핵융합을 앞으로 전공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가지셔야 하는 시각, 관점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학생 때나 연구할 때 연구를 위해서 어떤 학위를 따는 그 과정에서는 핵융합만 죽어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마 그것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 핵융합계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핵융합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마지막에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카데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카데미 오브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미국 공학한림원에 가면,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공학한림원이 뽑은 인류가 해결해야 되는, 인류에게 숙제로 지금 남겨진 기술적인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에 여기 핵융합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융합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이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한림원이 아니라 공학한림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과제로 뽑고 있다. 그래서 핵융합의 기술적인 완성만 있으면 이제 여기서는 챌린지를 우리가 완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핵융합의 상용화, 핵융합의 어떤 완성이 이 사람들도 이제 거의 눈앞에 와 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것을 마지막까지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도전 과제로 지금 핵융합을 꼽고 있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 핵융합의 상용화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20, 30년 후, 또 30, 40년 후에 틀림없이 기술적인 어떤 과제들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로드맵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핵융합 연구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알아야 될 텐데, 제트나 K스타나 다른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모든 핵융합 실험로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로 이터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터가 끝나면 데모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파워 플랜트. 다시 말해서 제일 첫 번째 지어지는 핵융합 발전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핵융합 발전소들이 여러 군데서 지어지는 이런 단계로 아마 핵융합 발전의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이게 이제 메인스트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터를 하기 위해서도 기존에 있는 핵융합 실험로들이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줘야 될 거고, 그래서 설계하는데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짓고 있는 JT60SA라든가 이런 새틀라이트 토카막, K스타도 저희들이 새틀라이트 토카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터하고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관련성이 있는 그런 장치들이 실제로 이터의 운전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테크놀로지들은 기술 프로그램들은 또 여러 가지 그 이터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중수소, 블랑켓, 뭐 이런 다이버터 이런 것들이 있고 히팅이나 뭐 리모트 컨트롤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 핵융합 프로그램 안에서 말고 밖에서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그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같이 그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갖다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if라고 하는 장치가 하나 있죠. 이것은 순수하게 머티리얼만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머티리얼이 꼭 필요한 그런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이 머티리얼 장치를 연구하는 분야의 새로운 장치를 지금 현재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고 이것은 물론 이터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터나 이 장치에서 나오는 머티리얼 데이터들이 앞으로 이 핵융합 발전로를 건설하는 데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머티리얼을 검증하는 그런 장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지 첫 번째 핵융합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는 바로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터를 지금 건설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여기에 우리가 서 있는데 아마 조만간 한 5년에서 7년이면 이터가 완성이 될 거고요. 이터가 완성이 되면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데몬스트레이션 파워 플랜트를 위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첫 번째 그 핵융합 발전소를 짓는 것을 뭐 나라별로 다르겠지만 2030년대 후반, 2040년대에는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단계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핵융합 발전소를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시기가 2040년대, 늦어도 금세기 중반, 2050년대 되면 인류는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 과학자들이 연구해온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반응을 그대로 지구에서 재현해 보겠다는 것이 이 핵융합 발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융합이 일어나는 태양의 어떤 내부의 그 물리적인 현상을 먼저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20세기 중반에 완전하게 이해가 됐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굉장히 큰 엄청난 그런 플라즈마의 압력이 밖으로 계속 뻗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태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무언가 그것을 잡아주는 반대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태양에서는 중력이 그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엄청난 중력, 지구의 100배 이상 큰 중력이 바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플라즈마의 압력을 이퀄리브리엄 상태로 잘 균형을 맞춰서 지금 현재 저런 상태로 지금 수십억 년 지나왔고 앞으로도 수십억 년을 저런 상태로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는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플레임이나 뭐 흑점의 폭발이나 이러한 것들처럼 부분적으로는 그것들이 균형을 깨고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은 굉장히 안정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시스템을 지구에서도 만들어야지 저희가 핵융합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던 거고, 플라즈마의 압력을 만드는 것은 어떤 우리가 연료로 쓸 수 있는 것을 태양과 같은 저런 플라즈마 상태로 만드는 것은 이미 테크놀로지가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데, 그러면 지구는 중력으로는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중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력 대신 다른 것으로 이 플라즈마의 압력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평형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그 반대의 힘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오늘 지금 제가 중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자기장을 써서
바로 이 중력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위에서 플라즈마의 압력과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한 힘으로 자기장을 쓰는 그런 장치들, 토카막이나 스텔레레이터나 기타 여러 가지 자기장을 쓰는 핵융합 장치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고, 이러한 자기장의 힘으로 플라즈마의 압력을 평형 상태를 이루게 해서 이 속에서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지속적인 핵융합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 보는 것이 지난 50년 동안 해왔던 가장 앞선 지금 핵융합 연구의 최첨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의 어떤 경계면을 저희들이 진공용기라고 하는 것으로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용기는 어떤 피지컬한 물체, 다시 말해서 만질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물체가 되겠고, 그러한 물체라면 무언가 어떤 재료의 어떤 종류의 재료로 만들어진 물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과 이 플라즈마와 물론 이 사이에 진공으로 갭을 만들어 놓지만 어떤 인터랙션이 아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반응의 부산물들이 이 진공용기와 반응을 하게 될 거고, 그러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재료와 이 고온의 고온과 고압,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중성자와의 인터랙션에 의한 재료와의 여러 가지 그 테크니컬한 이슈들이 생겨날 텐데, 그러한 것이 핵융합 연구에서 필요한 재료 연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기술 분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위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성 재료들, 이 핵융합 노예는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재료의 특성은 바로 이러한 어떤 상태를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상태의 평형 상태를 깨지 않도록,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그러한 재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제가 설명드린 것을 간략하게 도표로 본다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반응에 의한 열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할 수 있죠. 밀도의 제곱. 그 다음에 거꾸로 보면 온도의 제곱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밀도와 온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열이 발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열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밖으로 계속 빠져나갈 텐데, 이것이 붙잡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로스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로스 텀을 저희들이 따로 본다면 그 로스 텀을 정의하는 그 하나의 개념이 가둠 시간, confinement time이라고 하는 이 가둠 시간인데, 이 가둠 시간을 사용해서 이 로스 텀을 저희들이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실제로 이 핵융합노가 경제성을 가지려면 발생되는 이 양이 실제로 로스되는 양보다는 항상 커야 된다. 적어도 같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로손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처음 발견한 그러한 로손의 핵융합 조건의 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식인데, 다시 말해서 밀도와 가둠 시간과 그 다음에 이것이 T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T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온도의 곱, 이 세 개의 곱이 어떤 일정한 상수보다 항상 커야지 핵융합이 경제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로손의 크라이테리온을 이 도표에 표시를 해본다면 이것이 이제 그겁니다. 밀도와 가둠 시간과 온도의 삼중 곱, 이 곱이 적어도 이만큼보다, 여기서 이제 100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와 있는데, 적어도 한 10 정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한 3 곱하기 10의 28승 정도의 크기만 넘으면 실제로 핵융합 발전소, 경제성 있는 핵융합 발전소의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30년 동안 T3라는 러시아의 토카막에서부터 이 삼중곱이 실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해 온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가장 높이 올라간 것이 일본 JT60U라는 장치에서 발생한 바로 이 점입니다. 이때가 이 삼중곱이 한 10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된 것이 실제로 보면 들어간 에너지하고 나온 에너지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 다시 말해서 Q가 1이라는 그 상태로 이제 막 넘어간 그런 상태를 저희들이 달성을 하고 있는 거죠. K스타는 지금 현재 운전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아마 이 정도의 상태에서 운전이 시작되고 있고, 작년에 그 온도가 한 6천만 도 정도를 저희들이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1과 6천만 도가 만나는 이 지점이 작년도의 운전에 가장 아마 좋은 성적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
히팅을 더 배가해서 한 1억 도를 이제 넘는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아마 이 부분에서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스타로는 아마 맥시멈 해야 아마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리액터에서 필요한 이런 그 상태의 운전은 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현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어쨌든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진 이러한 핵융합의 이 상태, 이 어떤 성과의 이 발전 속도라는 것은 이 발전 속도가 실제로 시간에도 비례하는데 이 발전 속도가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컴퓨터의 그 메모리 칩이 뭐 1년 6개월, 1년 8개월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만 있으면 저희들이 아마 이 단계에 도달해서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기술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도표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동안 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실제로 자기장을 이용해서 마그네틱 프레셔를 평형을 이루도록 거꾸로 이제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직선적인 어떤 형태의 장치를 많이 썼다가 이것이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플라즈마의 손실이 너무 커서 끝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동그란 모양, 다시 말해서 도넛 모양으로 만든 것이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토카막이나 스텔러레이터로 바꾼 다음에 이런 장치에서 이제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터라는 장치를 통해서 아마 앞으로 핵융합 발전소에서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그 검증을 거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러한 핵융합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현재 남아있는 이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이슈를 보면 이러한 한 7가지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과학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까지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사실 과학자들이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손으로 또는 계산으로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지만 여기서부터 여기로 올 때는 이제는 그것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술적인 어떤 그 진보가 같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단계에 저희들이 와 있기 때문에 재료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뭐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기술적인 진보와 같이 가야지만 저희들이 달성 가능한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이 7가지의 그 이슈들을 간략하게 하나씩만 설명을 해 가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지를 좀 볼 텐데 먼저 스테빌리티입니다. 플라즈마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 베타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베타라는 것은 실제로 정의되는 것이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평형 상태는 플라즈마의 프레셔하고 밖에서 제공하는 마그네틱 필드에 의한 마그네틱 프레셔의 어떤 균형인데 실제로는 그것이 1대1로 같은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힘으로 훨씬 더 큰 자기장으로 이 플라즈마를 가둬야지만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의 비를 이제 저희들이 베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타는 플라즈마 프레셔 분의 마그네틱 필드의 프레셔 분의 플라즈마 프레셔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플라즈마의 어떤 파라메타로 나타내면 NT 오버 B 스퀘어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대1이 되면 다시 말해서 베타 값이 1이 되는 것, 100%의 베타 값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베타 값이 한 10% 이상, 불과 한 5%, 6% 이상 커지려고 하면 실제로 플라즈마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플라즈마 프레셔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의 마그네틱 프레셔로 가두어야지만 저희들이 안정적인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타는 이 베타 값이 중요한 이유는 베타 값이 바로 그 장치에서 나오는 핵융합 에너지의 총량하고 베타 값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퓨전 파워, 이 발전소가 만들어졌을 때의 퓨전 파워라는 것은 베타의 제곱값하고 그대로 비례를 하기 때문에 베타 값이 커야지만 그 장치에서 최대한
핵융합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까지의 그 실험 결과 베타 값은 1에서 10%, 다시 말해서 10% 이상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가 바로 불안정성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태양에서 보신 것처럼 태양의 흑점이 계속해서 폭발을 하는 그런 불안정성이 국소적으로 보이지만 태양 전체는 안정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이, 베타 값이 1에서 10% 정도 안에서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지만 그 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파괴적이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베타가 1에서 10% 정도인데, 이 안에서도 가능하면 베타 값을 높이 끌어올리는 것이 거기서 최대한의 퓨전 파워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베타 값을 올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타 값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베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어느 일정한 값 이상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 어떤 한계들이 있는 거고, 이 바깥쪽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이 부분들이 바로 굉장히 격한, 굉장히 극심한 불안정성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얻을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영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그동안 해왔고, 그러한 것 중에 일부가 이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도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베타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이 베타 값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플라즈마의 커런트, 플라즈마 전류와 그 자기장의 크기의 어떤 함수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실제로 이 삼각형 안에서만 안정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 값을 더 올리려면 실제로 커런트를 더 올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서 베타 값을 8%를 얻고자 한다면 실제로 이 안쪽에서 여기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플라즈마 커런트를 굉장히 높이든지 아니면 플라즈마를 가두는 비필드를 굉장히 낮추든지 해서 이 값이 커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 값을 또 무작정 크게 하면 바로 이 면에 걸리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서는 또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한 그 경계 영역에서는 사실 경계 영역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서 가장 그 옵티멀한 값을 정해서 이 장치를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K-스타는 이 상태에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영역을 가장 넓게 쓰는 것이 지금 샌디에고에 있는 D3D라는 장치인데, D3D에서 이것을 영역을 넓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들을 실험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영역을 넓혀 놨지만, 실제로 이런 많은 영역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발전소가 되면 이 중에 어떤 한 점 정도가 아마 꼭 필요한 값이 될 거고, 이 빨간 점이 2터가 지금 운전을 하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점 정도의 그 영역을 하나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는 베타 값과 거기에 맞는 I, 플라즈마의 커런트, 그 다음에 B필드의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장치를 설계해 나가기 시작한 어떤 시작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엔지니어링의 어떤 기본적인 그 설계치를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실험치들이 이제까지 30년의 그 운전의 결과,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것을 넓히기 위한 이제 몇 가지 방법은 실제로 이제 그 토카막에서 나오는 많은 불안정성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벌루닝 그 인스테빌리티가 있고요. 뒤에 나오는 킹크 인스테빌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벌루닝은 또 인터체인지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티어링 인스테빌리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인스테빌리티가 아까 그 경계를 다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넓히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예전에는 동그란 플라즈마의 단면을 그 사용을 했더니 아까와 같은 그런 어떤 그 한계에 빨리 걸려서 이제는 이 그 플라즈마를 단면을 이렇게 길쭉하게 아래 위로 길쭉하게 늘리는 그 실험들을 1970년대 초부터 했죠. 그래서 장치의 모양이 이렇게 D자 모양으로 이렇게 설계되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 길쭉하게 늘리니까 베타의 한계가 늘어나더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970년대 초반에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장치를 설계한 나라가 영국의 제트라는 장치고, 똑같은 시기에 장치를 똑같이 그 큰 장치를 설계했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던 장치가 미국의 TFTR이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TFTR은 굉장히 크게 지었지만 단면이 여전히 동그랗고요. Z는 단면을 이렇게 길쭉하게,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설계에 반영을 한 거죠. 결과는 TFTR은 1990년대 중반에 결국 셧다운을 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베타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서. 하지만 Z는 지금도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장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베타 한계를 늘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위 안에 이제까지 그 노력의 결과가 결국은 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베타는 거의 한 10%에서 맥시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10%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아스펙트 레이쇼, 다시 말해서 이 큰 장치가 아니라 굉장히 그 쪼개가지고 가운데 부분을 굉장히 줄여놓은 그런 그 장치들이 이 베타 한계를 뭐 이론적으로는 한 4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것대로 또 다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베타 값만 가지고 본다면 그런 식의 어떤 방법도 새롭게 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요. 또 한 가지 그 플라즈마의 단면을 길쭉하게 늘리는 것 이외에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플라즈마 내부에 있는 전류의 프로파일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가운데가 삐쭉한 그 가운데 부분이 삐쭉하게 올라온 그런 센트럴리 픽된 프로파일에서 굉장히 평편하게, 전체가 평편하게 하는 이런 플랫한 프로파일까지 이렇게 변해가면서 실제로 플라즈마의 베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실제로는 이런 플랫한 프로파일을 가지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커런트는 이렇게 플랫한 프로파일을 가지면서 프레셔는 가운데로 이렇게 삐쭉한 프레셔의 프로파일을 갖는 것이 그래도 베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결과를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지금 이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험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베타 한계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죠. 조금 전까지 보여드린 것은 이제 주로 벌루닝 모드에 대한 것들인데 이제 킹크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원래는 이렇게 길쭉한 플라즈마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커런트를 올리든지 프레셔를 더 올리면 어떻게 변하냐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막 틀어지면서 소세지처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이상한 모양으로 변하면서 벽을 쳐서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어떤 불안정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바로 바깥쪽에 금속으로 만든, 그것도 전도성이 굉장히 좋은 금속으로 만든 월을, 그러니까 금속면을 굉장히 가깝게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 자기장의 역할을 이 금속면이 자기장이 이것을 투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자기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퍼펙트 월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킹크 모드는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속을 쓰더라도 퍼펙트한 그런 그 월을 만들 수는 없죠. 어떤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컨덕티비티의 어떤 리미트가 있어서 그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그 킹크 모드가 일어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이되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컨덕티비티가 높은 그 월을 이 바깥쪽에 가깝게 위치시킴으로써 이 킹크 모드로 변하는 그 그로스 레이트를 천천히 또는 작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지금 현재 그 개발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플라즈마를 감싸고 있는 그런 그 진공 챔버의 안쪽에 실제로 진공 챔버는 뭐 나중에 보시겠지만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바깥쪽에 또 그 여러 가지 재료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높은 물질에 견딜 수 있도록 카본을 갖다 댄다든지 아니면 텅스텐을 갖다 대는 그런 적인데 그런 것들의 컨덕티비티보다 더 높은 컨덕티비티를 자랑하는 어떻게 보면 구리라든가 뭐 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제일 가까운 곳에서 플라즈마를 마주보고 있으면 아마 이런 모드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K스타에서도 바깥쪽 그 진공 챔버의 바깥쪽 면은 그 스테인리스로 만들고 그 안쪽에 그다음에 카본으로 블락을 해가지고 지금 그 진공 챔버를 유지하고 있지만 플라즈마의 가장 가까운 아래 윗 부분에 실제로 구리로 만든 스테빌라이저라는 그런 장치를 대가지고 이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스테빌라이저, 다시 말해서 구리판을 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모드를 막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것과 같은 비슷한 그 효과를 주는 것이 이 플라즈마를 빠른 속도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을 빨리 시키면 이 월이 굉장히 퍼펙트한 월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똑같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 플라즈마를 이렇게 꽉 잡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가 이 월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돌림으로써 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플라즈마의 회전을 주는 그런 어떤 방법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K스타나 다른 핵융합 장치에서 뉴트럴 빔, 중성 입자 빔이 가열에도 이용하지만 이 뉴트럴 빔이 플라즈마를 토로이달 방향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리는 그런 효과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줌으로써 실제로 킹크 모드가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그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과학자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베타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그 플라즈마 실험의 결과들을 모아보면 결국 이런 그 도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속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플라즈마의 성능이고요. 이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인다는 거죠. 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플라즈마의 성능은 점점 줄어드는데 제일 짧은 시기에는 이런 월 스테빌라이제이션, 다시 말해서 아까 킹크 모드 때문에 플라즈마가 틀어지는 그 현상 때문에 빠른 시간에 죽게 되고요. 아니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엔 티어링 모드라고 하는 그 불안정성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성능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플라즈마의 커런트의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능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발전소로 앞으로 유지를 하려면 1년 내내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이 성능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안정성을 계속해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을 컨트롤해 주기 위한 이런 방법들을 지금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거꾸로 그런 것들을 큐어링 해주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적용해서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올리겠다는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K스타에서 지금 실험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의 어떤 그 실험 성과로 보여지는 이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 보자라고 하는 것이 K스타에서 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실험 목표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 불과 한 2, 3년 전부터 이 한계를 지금 넘어서는 그런 실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어떤 새로운 그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 베타 한계를 늘려나가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토카막이나 이런 핵융합 장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플하게 생각하면 밖에서 연료를 주입하고 속에서 플라즈마를 만들면 이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거기서 열이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번 들어간 연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것은 불과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95% 정도의 들어간 연료는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회수를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어떤 루트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집어넣은 연료 중에서 실제로 한 번의 핵융합 반응에 쓰이는 연료는 불과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료의 어떤 흐름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열과 파티클이 실제로 핵융합 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보아야 한다는 건데
실제로 이 핵융합도 K스타의 어떤 단면입니다. 단면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래 위로 길쭉한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열과 그다음에 파티클의 숫자는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높은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가운데에 있는 그 하이 에너지의 파티클들이 계속해서 밖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높은 에너지를 가운데 부분에 주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바깥쪽이 계속 떨어지고 이런 어떤 일정한 프로파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계속해서 어떤 흐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열도 바깥쪽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입자들도 바깥쪽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어떤 트랜스포트가 이 안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기는 실제로 이 열이 높은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 입자도 많은 부분이 있으면 태양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놈들을 이 안 내부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트랜스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소스가 가운데 부분이 소스고, 그것이 빠져나가면 다 이쪽 부분, 여기 지금 밝게 빛나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 열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빠져나가서 바깥쪽에 있는 물질들과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또 재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좀 줄이려면 실제 여기서 높은 에너지의 입자들이 밖으로 덜 빠져나가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이디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울타리를 여기다가 쳐서 이놈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배리어를 생각을 해냈는데, 물리적인 이런 울타리를 여기다 칠 수는 없죠. 워낙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에다가 물리적인 울타리를 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울타리와 같은 현상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높은 에너지의 열과 입자가 덜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이런 것들. 프로파일을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프로파일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모노토닉하게 떨어지는 그런 프로파일이 아니라 마치 여기에 어떤 울타리가 서 있는 것과 같은 프로파일을 주는 실험 결과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어떤 울타리들이 있어서 이 높은 에너지의 입자들이 쉽게 이 밖으로 이 울타리 너머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울타리를 만드는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런 울타리가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들을 실험적으로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처음 찾아낸 것이 이 바깥쪽에 울타리를 생겨서 전체적으로 좀 이 플라즈마의 성능을 높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H모드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독일의 과학자들이 그런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울타리가 쳐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도와 밀도가 갑자기 2배 정도 올라가서 플라즈마의 성능이 한 2배 정도 향상되더라 하는 것이 바로 H모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바깥쪽에 울타리가 쳐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바깥쪽에 울타리가 쳐지면서 이 가운데에도 또 하나의 울타리가 생기는 그런 어떤 ITB라고 하는 인터널 트랜스포트 배리어를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배리어가 이 엣지 쪽하고 이 안쪽에 ETB와 ITB가 생기는 이런 배리어를 만들어줄 때 플라즈마의 성능을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지금은 그 플라즈마의 특히 토카막에서는 이런 방식의 운전 모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배리어를 세우는 방법을 실험하고 발견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능해졌는데, 이것은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술적인 어떤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저런 배리어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밀도에도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밀도도 마음대로 이렇게 올릴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었고요. 이 베타 한계하고 똑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고, 하지만 수송 현상, 다시 말해서 내부에 있는 뜨거운 그 입자들이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컨트롤해야 되는 아이템이 뭐냐면 인스테빌리티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인들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스테이블하게 만들었을 때 그런 배리어 현상이 생기더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인스테빌리티가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의 어떤 함수인데 이렇게 한 거하고 여기에 이렇게 쉬어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 방향의 플로우가 생길 때 이렇게 뒤틀림이 발생하죠. 쉬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쉬어가 발생했을 때 하고 그런 것이 없을 때 하고 이쪽 부분에 있는 파티클이 또는 열이 이쪽 부분까지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이게 훨씬 작게 된다는 거예요. 훨씬 잘 이쪽에서 이쪽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쉬어가 있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쉬어링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저항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배리어의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쉬어링 역할을 하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E 크로스 B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레디얼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주면 그것이 토카막 안에 B 필드하고 작용을 해서 이런 플로우를 만들어줘서 쉬어링 시키는 그런 효과를 줘서 실제로 트랜스포트를 줄이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거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실제로 그 쉬어가 없을 때는 이 플라즈마 내부에 있는 놈이 바깥쪽까지 그냥 굉장히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쉬어링, 다시 말해서 폴로이달 플로우를 만들어주니까 이것들이 잘게 쪼개지면서 안에 놈들이 밖에까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로이달 플로우라는 것을 뭐 조널 플로우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조널 플로우가 현상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저런 것이 생기도록 어떤 그 밖에서 컨트롤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컨트롤하는 메커니즘을 지금 현재 많이 개발을 해서 실제로는 이런 방식으로 플라즈마의 어떤 그 수송을 줄이는, 다시 말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파티클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는 그런 그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베타 한계에서 이야기한 것이 전류의 프로파일인데 전류의 프로파일이 항상 일정하게 옵티멀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류의 옵티멀한 프로파일이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가능하면 플랫하고 그 다음에 프레셔는 가능하면 가운데로 픽된 그런 어떤 프로파일을 갖도록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전류의 프로파일을 바꾸기 위한 것이 뭐냐면 전류 구동이죠. 그러니까 전류를 플라즈마 내부의 전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부분에다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냥 오미 커런트만 가지고 플라즈마를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운데 쪽에 높은 커런트가 생기는 이런 프로파일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이것보다는 바깥쪽에 다시 말해서 오프 엑시스 쪽에 커런트가 좀 많이 모이는 이런 프로파일을 갖도록 운전을 해야지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기 쉬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프 엑시스 쪽에 커런트가 많이 생기도록 하려면 바로 이 부분에 커런트를 일으키는 전류 구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전류를 이쪽에 많이 일으키도록 해서 전류 구동을 해주면 실제로 전체 프로파일이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플라즈마를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이제는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오믹 형태의 프로파일에서 이런 전류 구동을 통한 오프 엑시스 커런트 프로파일을 갖는 이런 것들을 더해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플라즈마의 성능을 맞춤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는 도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이제 파워 핸들링인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나오는 입자나 열을 다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밖으로 나오면 어디를 가게 되느냐 하면 실제로 입자들은 이 바깥의 경계를 넘어서면 이 바깥쪽에 있는 마그네틱 필드에 따라서 다 이 다이버터라는 영역에 다 모이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부분을 다 때려서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플라즈마와 월의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컨트롤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한 군데 모아서 여기서 한꺼번에 빼자라고 하는 것이 다이버터의 컨셉트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버터를 가능하면 플라즈마의 메인 파트하고 멀리 떨어뜨려서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플라즈마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현상들을 플라즈마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가능하면 격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이버터라는 어떤 장치가 일반적이고요. 요즘엔 다이버터를 안 쓰는 장치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 다이버터를 설계를 하게 되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이버터 영역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높은 에너지를 가진 놈이 다 이쪽으로 오니까 이 다이버터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높은 에너지의 입자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자의 스파터링이나 입자가 데미지를 받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거꾸로 이제 중성 입자라든가 임퓨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막느라고 막기는 하지만 그런 놈들이 거꾸로 이 안에 들어가서 플라즈마를 식혀주는 그런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플라즈마를 쿨링시키는 그런 그 역할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결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재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료도 재료인 방면에 재료에 주는 영양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이제 아이디어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건 다이버터가 이제 위쪽에 있는 형태인데, 이 위쪽 근처에서 실제로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알곤이라는 그 비활성 기체를 계속해서 주입을 해서 이 높은 에너지의 입자들이 여기 이 부분에 오면 알곤과 충돌해서 그 에너지를 레디에이션으로 빨리 잃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자가 에너지를 빨리 잃으면 그 입자가 살아서 다른 그 벽을 치더라도 그것의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노리기 위해서 레디에이션을 먼저 높이는 그런 어떤 방법을 취하는데, 그때 쓰는 것이 알곤이나 헬륨이나 뭐 네온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임퓨리티를 일부러 집어넣어서 이렇게 레디에이션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다이버터 영역에 머티리얼에 주는 임팩트를 줄이는, 그런 히플락스를 줄이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상으로는 이터도 그렇고 앞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파워플랜트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80% 이상의 에너지를 레디에이션으로 이렇게 화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80% 이상의 에너지는 이 레디에이션으로 뽑아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임퓨리티의 인젝션이 그런 것들의 하나의 방법들이 아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지금 현재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스테빌리티나 트랜스포트의 문제들, 그리고 히플락스를 경감시키는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어떤 테크닉들이 발전을 해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러한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써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다이버터의 아까 열속 얘기를 했죠. 다이버터의 열속하고 텅스텐의 불순물이 이것이 너무 커진다, 어떤 정해진 그 값보다 커진다라고 하면 실제로 불순물 가스를 주입해서 레디에이션 로스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컨트롤하는, 이러한 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도록 플라즈마의 컨트롤도 지금 현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핵융합이 그 발전로로 가게 되면 연료로 이제는 중수소나 수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삼중수소를 쓰게 되고, 삼중수소를 쓰면 알파 파티클이라는 헬륨 파티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 파티클에 의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상만 하고 있지, 이것은 실제로 실험하는 장치가 없어서 앞으로 이터에서 이제 실험을 할 예정인데, 실험하는 장치가 없어서 예측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치로는 이러한 것들을 테스트할 수 없고, 앞으로 이터나 앞으로의 미래의 장치에서 이러한 것들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이것이 주는 그 어떤 타임, 다시 말해서 캐릭터리스틱 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상수들이 이런 상수들을 갖는다는 것, 시간 상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수들만큼 이것들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긴 것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0초나 15초 정도가 돼야지 안정화되는 그런 어떤 물리 현상들이
커런트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커런트의 그 어떤 프로파일을 우리가 바꿨는데 그것이 다시 디스트리뷰션이 바꿔지는 그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한 10초, 15초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초, 15초 정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럴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스테빌리티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지속적인, 그러니까 장시간 운전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든 타임 컨스탄트들 안에서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플라즈마의 컨트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또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이죠. 이것은 K스타 같이 이제 장시간 운전을 목표로 하는 그런 장치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실험의 어떤 목표가 되겠고, 이터에서는 여기에 있는 알파 파티클의 어떤 히팅 효과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험을 해봐야 되는 그런 숙제가 지금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으로 지금 현재 장치나 이터나 그 다음에 데몬스트레이션 파워 플랜트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태클을 해 나가고 솔브를 해 나가야 되는지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미리 계획을 지금 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핵융합 발전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소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기술적인 숙제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과학적 문제는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경제성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높은 베타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플라즈마의 덴시티도 아까 어떤 리미트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플라즈마 밀도의 한계를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운전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다시 말해서 장시간 운전할 때 베타가 점점 떨어지는 문제, 장시간 운전하는데 타임 컨스턴트가 긴 것들은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또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커런트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커런트를 이런 부스트랩 커런트, 다시 말해서 플라즈마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커런트를 가능하면 높이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이버터의 열속을 줄이기 위한 그런 그 레디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여기서는 이제 90% 이상 레디에이션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과학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기술적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과학자의 머리로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썼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남아있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남아있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재료입니다. 재료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겠지만 플라즈마 또는 핵융합에 쓰는 여러 가지 재료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재료, 그리고 지금 현재 연구 중인 그런 재료들이 이런 플라즈마의 속성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플라즈마의 어떤 성능에 맞는 재료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놓아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재료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초전도 자석도 역시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초전도 자석은 여러분이 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초전도 자석을 지금 쓰고 있는 나이오비움 틴을 가지고 만드는 그 기술로 앞으로 모든 그 자석을 만들어도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삼중수소를 연료로 쓰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브리딩하는 데 쓰는 것이 블랑켓입니다. 블랑켓 안에 리튬을 넣어서 중성자가 리튬과 부딪혀서 삼중수소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삼중수소 브리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몇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리튬을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는가? 액체 리튬을 그냥 쓰냐? 뭐 고체를 쓰느냐? 아니면 고체를 세라믹하고 섞어서 쓰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삼중수소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레디오 액티브한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핸들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다음에 그 블랑켓에 쿨란트가 들어가는데, 쿨란트를 헬륨을 쓴다면 이 헬륨은 사실은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헬륨을 쓰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아직도
워터를 쿨란트로 쓰겠다라고 제안을 해놓고 있죠. 어쨌든 이러한 쿨란트의 어떤 종류들, 그 다음에 뭐 우리 윤원기 교수님 많이 하시지만 이 SiC 복합 재료, 앞으로 미래의 그 구조 재료로는 이제 이 세라믹을 써야 될 텐데 이것이 언제 그러면 어베일러블 할 것인가? 그럼 어떤 성능을 만족할 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것들도 저희 고민을 아마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 재료적인 어떤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죠. 디버터와 1차 벽은 완전히 재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재료를 써야지 플라즈마의 정기적인 성질 또 자기장에 주는 영향도 최소화하면서 플라즈마가 가지고 나오는 그 열속 또는 중성자가 가지고 나오는 그 중성자의 어떤 임팩트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다이버터와 1차 벽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다이버터와 1차 벽 문제들도 재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열 및 전류구동 장치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가열과 전류구동 장치, MBI나 뭐 마이크로웨이브나 그다음에 그 RF나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리액터가 됐을 때도 계속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진보의 상황에서는 리액터가 쓰기에는 너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가열 및 전류구동 장치의 그 피직스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여기에도 지금 남아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 노 리액터 안에는 어떤 일이 생겨도 사람이 들어가서 메인테넌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로봇이 할 수 있도록 원격 유지, 원격 보수, 원격으로 뭐든지 처리하는 이런 원격 장치, 리모트 핸들링 하는 이러한 그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가용률. 데몬스트레이션 파워 플랜트부터 저희들이 가용률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소는 팔아먹는 장사가 돼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돈이 남아야 된다는 거죠. 단지 들어간 에너지보다 밖으로 나오는 에너지가 크다고만 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발전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다른 발전소들이 앞으로 생겨날 거죠. 원자력 발전소도 그냥 없어지지 않을 거고, 지금 현재 셰일 가스를 써서 하는 가스 터빈을 이용하는 그런 그 LNG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러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경제성을 자랑을 할 겁니다. 지금 많이 이제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런 풍력 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도 지속적으로 패널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바람개비를 만드는 가격이 떨어지면 아마 화력 발전소만큼 그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또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핵융합 발전소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리 없이 이것이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주고 또 그것보다 더한 어떤 특징, 더한 장점을 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런 가용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용률의 문제들도 앞으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몇 가지 이제 다이버터의 구조들, 이것들은 아마 다른 그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다이버터들도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고요. 가용률 문제도 아마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릴라이어빌리티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메인터넌스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고장나면 쉽게 그것을 교체한다든가, 뭐 마진을 많이 준다든가, 리던던시를 준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요한 것들은 이제 머티리얼들을 그럼 가능하면 릴라이어블한 머티리얼을 써서 고장이 나지 않게 한다든가, 스파터링이나 데미지가 좀 적게 나는, 덜 나는 그러한 것들을 잘 초이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런 가용률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희들이 다 고민을 할 그런 때가 됐다는 겁니다. 가열 및 전류구동 장치, 지금 현재는 ECCD나 뭐 ICRF나 LHCD 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데모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뭐 피직스부터 시작해서 다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사실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쳐다봐야 될 그런 것들도 있고, 뉴트럴 빔만 해도 에너지가 적어도 1매브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터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것을 테스트를 아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고, 여전히 중성화시키는 어떤 에피션시가 낮아서 이것도 그 높은 중성화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도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초전도 자석 아까 이야기했지만 초전도 자석을 지금처럼 액체 헬륨을 써서 초전도 자석을 만드는 방법이 앞으로 핵융합 발전소가 만약에 시장에서 프리베일해진다, 핵융합 발전소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륨 자체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헬륨 값이 점점 올라가면 사실 액체 헬륨을 써서 쿨링하는 이런 초전도 자석은 굉장히 비싸질 거라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이 하이티시의 슈퍼컨덕터 연구를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 나이움 틴보다는 이런 방식의 어떤 초전도 자석을 찾아내는 것이,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헬륨이 지금 점점 이제 리저버가 줄어들기 때문에 헬륨을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값도 그래서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어딘가에 보면 지구에서 지금 공급하는 그 전력 양을 만약에 핵융합으로 전부 전력을 공급한다면 지구에서 나는 모든 헬륨을 핵융합 발전소에서 다 써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 쓸 헬륨이 없다는 것을 지금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륨 문제를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될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하이티시 초전도체 중에서 실제로 액체 나이트로전을 쓸 수 있는, 액체 질소를 쓰는 그런 쪽의 것이 이제 이런 것이 하나가 나와 있죠. YBCO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헬륨으로 냉각하지 않는 그런 초전도 자석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들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삼중수소 시스템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삼중수소도 어차피 중수소, 삼중수소를 쓴다면 그때까지는 적어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굉장히 복잡한 테크놀로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테크놀로지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료 문제입니다. 핵융합로에 들어가는 많은 재료들, 여러 가지 종류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구조 재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성 재료들이 여기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핵융합로의 어떤 조건들에 맞춰서 필요한 재료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구조재를 뭘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인데, 특히 높은 열속과 뉴트론을 중성자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재료들을 먼저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어떤 것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의 지금 여러 가지 모델들, 일본의 모델들이 지금 있고요. 유럽에는 유로퍼라는 그런 모델이 있죠. 그러니까 로우 액티베이션의 그 말텐사이트 스틸인가요? 하여튼 그런 구조재를 지금 개발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오퍼레이션 템퍼러처가 500도를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머티리얼, 적어도 700도, 800도 또는 1000도, 나중에 SIC에서 1000도를 넘는 그런 어떤 오퍼레이션 템퍼러처를 주는 그런 머티리얼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지 사실은 경제성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단계적인 그런 어떤 그 전략들도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그 핵융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뭐 주마간산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재료에 관련해서 좀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핵융합 연구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뭐 많이 보신 그런 사진이죠.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밝게 빛나는 부분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나라. 이것을 거꾸로 이제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을 가지고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면 우리나라는 한 7번째로 면적이 커진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7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다가 핵융합 연구를 하고 있는 나라를 겹쳐보면 실제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서 핵융합 연구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인도는 지금 여기 안 그렸지만 인도도 핵융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융합 연구를 하는 나라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는 나라에서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좀 쓰는 것이 요즘 많이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핵융합 연구를 하는 나라들은 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제한이 되어 왔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핵융합 연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장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다라고 저희들이 또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작게 배출하는 그런 발전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융합 에너지가 만약에 시장에 들어간다면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모든 에너지원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적어도 개발 때부터 시장에 진입할 때까지 5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융합도 마찬가지로 뭐 이터에서 시작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시장에 아주 여기 이제 두 번째 플랜트를 만드는 거죠. 여기가 10번째 플랜트고 여기가 100번째 플랜트네. 그러니까 이런 적어도 100개의 플랜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한 5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계를 거치는데 실제로 여기도 지금 첫 번째 데모를 만드는 게 204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옵티미스틱하게 그려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데모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으로 확산이 될 거고 100개의 플랜트가 지어질 때까지 불과 15년, 20년이면 될 거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낙관적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 소스들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모방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다면 21세기의 중반 이후에는 사실 핵융합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각 핵융합 여기 실험노들의 이름들인데 이런 실험노들을 짓는 데 있어서 짓는 비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컴파스라는 굉장히 작은 장치, 영국의 작은 장치를 지을 때만 해도 하여튼 짓는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 컴파스에서 나오는 출력을 와트로 했을 때 그 와트를 뽑아내기 위해서 들어간 캐피탈 코스트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점점 줄어들고 이터는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장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들긴 하지만 단위 코스트는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줄여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줄여가야지만 경제성이 생기는 거고 아마 기술의 발전,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계속 줄어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는 그 핵융합 발전소의 어떤 코스트가 적어도 이런 것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콜파이어 파워플랜트, 가스파이어들, 화력 발전소들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낮은 비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비용이 작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 오브 일렉트리시티, 다시 말해 COE도 굉장히 낮은 값이죠. 원자력 발전소도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는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거죠. 이것들도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솔라를 본다면 솔라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 지금 한 310원 정도라고 한다면 원래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이게 700원대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300원. 이것을 할 때만 해도 이렇지만 지금은 한 150원, 200원 수준으로 아마 내려왔다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은
풍력을 따라잡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핵융합이 나중에 시장에 나왔을 때 가격 면에서 이것들과 경쟁을 틀림없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핵융합은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는 것이 재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어떻게 하면 값싸게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리고 크기를 줄여서 큰 용량을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 거기에도 물론 피직스도 중요하고 엔지니어링도 중요하지만 재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재료 문제들과 많이 걸려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의 크기가 이 하늘색으로 칠한 것이 핵융합이 앞으로 담당할 마켓쉐어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물론 예상치입니다. 2100년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서 지금 현재 공기 중에 속해 있는 CO2의 양 450, 550 ppm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앞으로 이것은 국제적인 어떤 협약에 의해서 제한이 될 예정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한 400 수준인데 이것을 450으로 우리가 막겠다라고 하면 핵융합의 역할을 좀 더 크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고 지금처럼 그냥 놔두겠다라고 하면 핵융합이 들어갈 길은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융합이 지금 개발이 되고 핵융합의 투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정책 때문에라도 핵융합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작년에 그 대구에서 열렸던 그 세계 무슨 대회죠? 에너지에 관련한 큰 포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시장에 지금 현재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트랜지션의 시대에 지금 중요한 개념들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랜지션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 리뉴어블 에너지나 에너지 에피션시나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는 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실제로 에너지 트랜지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다시 말해 지속 가능한 그 성장이라는 것이 개념을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이 그냥 성장만 지속 가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써야 할 것은 남겨둔 상태에서 걔들이 써야 될 것은 건드리지 말고 우리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조건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에너지 측면에서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면 똑같이 또는 그것보다 몇 배 더 크게 에너지의 소비도 늘어났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선진국부터 실제로 그렇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일 위에 보시는 것은 경제 성장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천천히지만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에너지의 소비는 지금 이 밑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좀 줄어드는 것을 보입니다. 점점 경제가 성장하지만 에너지의 소비는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다른 나라들, 다시 말해서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은 경제 성장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도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지금 보이는데 비해서 선진국은 이것보다는 경제 성장이 빠르진 않지만 에너지 소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하고 에너지 소비가 디커플되는, 다시 말해서 같이 가지 않고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 이 줄어드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점점 그린 에너지로 간다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쓴다든가, 또 하나는 에너지의 에피션시를 높이는 그런 기술을 오히려 더 개발을 해서 이제는 예전보다 덜 에너지를 쓰면서 더 좋은, 더 편한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우리나라에서만 본다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아마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디벨로핑 컨트리, 다시 말해서 개발도상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의 나라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계속하면서 에너지 수요를 늘려 나갈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반대되는 현상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 소스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에너지 소스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에너지 소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에너지를 개발을 해서 어딘가에 다른 나라에 판다면 그 나라에 맞는 에너지 소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중국이나 이런 에너지의 그 서플라이 측면에서 어떤 에너지가 얼만큼 늘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시나리오가 있지만 IEA가 만들어내는 것은 여전히 이런 것입니다. 콜이나 이런 가스나 석유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점점 줄어들 거고요. 리뉴어블은 굉장히 많은 그 양이 늘어날 거다. 뉴클리어도 뭐 작지만 일정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에너지 소스는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핵융합에 대한 고려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핵융합이 데몬스트레이션 파워 플랜트가 되는 그 순간에 아마 이러한 고려 안에 이 시나리오를 개발하는데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저 정도의 에너지 수요의 증가량을 보이겠지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거의 정체되거나 아마 줄어드는 그런 양을 보일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의 에너지 수요는 대부분은 non-OECD의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아마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 옵션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클리어를 더 할 건가 말 건가, 리뉴어블은 당연히 이제 점점 더 증가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나라별로 뉴클리어에 대한 정책은 뭐 프로 뉴클리어도 있고 안티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은 나라별로 다 다를 겁니다. 어쨌든 미래의 에너지 소스로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거론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열심히 이 퓨전도 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데몬스트레이션 파워 플랜트를 지어서 핵융합이 미래 에너지의 대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터에 참여하고 있는 7개 나라가 다 같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나라는 이런 어떤 정책들, 에너지 정책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쓰고 있죠. 이 에너지 정책의 성공 사례 중에 하나라고 꼽는 게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입니다. 그래서 195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이 실험로 원자력의 테스트를 위한 어떤 작은 롤을 하나 달라고 해서 트리가 마크 2인가요? 3를 저희들이 서울 공릉동에다가 짓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100불이 안 될 때 원자력이라는 것을 부흥을 하고 중흥을 시키겠다는 어떤 최고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에 의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59년, 58년에 원자력 연구소도 세우고 서울대학교에 원자력 공학과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지속해 나가면서 50년 동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로부터 딱 50년 됐을 때 2009년인가요? 우리나라가 원자로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이 50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그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것이 주는 어떤 교훈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한 선진국의 레퍼런스가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기만 해도 되는 그러한 기술 분야에서 5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핵융합은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이런
사진을 핵융합에서 찍기 위해서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을까? 몇 년이면 될까라는 것을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일단 사람도 굉장히 많이 길러야 되고 또 기술 개발도 많이 해야 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런 사회의 변화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그 귀를 같이 열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핵융합이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뭐 저 우표에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아치모비치라고 하는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핵융합 과학자인데, 러시아 말로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질문에. 핵융합이 언제 될까요? 러시아 말을 아시는 분은 이해를 하셨겠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핵융합은 사회가 원할 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회가 원할 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융합은 과학자가 연구를 해서 다 됐다라고 이렇게 공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핵융합은 기술자가 핵융합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다 개발을 했다고 해서 핵융합 에너지가 완성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핵융합은 사회가 원할 때, 사회가 원해야지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융합은 지금 우리는 2050년대, 2060년대를 얘기했지만 그것은 다른 것과 비슷한 그 궤적을 가질 때를 예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하지만 핵융합은 사회가 만약에 급하게 요구하면 10년 안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원하지 않으면 2100년이 돼도 핵융합이 시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앞으로 핵융합 공부를 계속한다면 사회가 원하는 핵융합 발전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연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핵융합을 한다고 해서 꼭 핵융합 기술이나 핵융합 과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저런 여러 가지 분야를 다 관여를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 분야에도 핵융합 전공자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사회에서 핵융합이 필요한 시기를 핵융합이 전공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오버가 됐는데 오늘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